네, 일요일날 우리 한의사 하고 있는 둘째 놈이 침노로 온답니다. 허리 아프다고 오지 마라 했습니다. 내가 그 돌팔이 안 돼. 이제 갓 졸업해가지고 보고서 일하고 있는 놈이 뭘 한다고 지가. 그래, 내가 오지 마라 했습니다. 아니 사람 죽일 일인데 그 돌팔에 내가 왜 맞습니까? 저 차 옆에 돈 주고 좀 경험 있는 한의사한테 맞지. 돌팔에 내가 왜 맞습니까? 오면 결국은 뭐 진찰비라고 그것도 몇십만 원 줘야 될 건데 또 그래 오지 마라 했습니다. 침 놓으러 오는 게 아니고 돈 받으러 온 것 같아가지고. 6번 장기부 특별공제. 우리 장기부유 공제의 장기부 특별공제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온다 했죠. 거의 단골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장기부유 특별공제는 공제 대상이 뭐라고 했죠? 항상 공제 대상이 뭐라고? 무엇에 대해서 한다고 합니까? 부동산 소유권, 저 토지와 건물, 자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물론 주택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토지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공제하죠. 조합원 입주권 세 가지를 공제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 기본 공제는 양도소득세 모든 대상을 바탕으로 다 공제되지만 장기부유는 토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딱 세 가지에 대해서 공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합원 입주권에는 자 거기 보듯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포함합니까? 제외된다 했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고.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제가 수업할 때 했죠. 내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쭉 가지고 있는 동안에 재개발, 재건축이 시행되어서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타인에게 파니까 당신 부동산 아니잖아. 입주권이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 부동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2014년까지만 해도 토지 건물만 공제했거든. 부동산을 팔 때만 공제받을 수 없다니까. 그럼 부동산으로 보유했던 요 기간은 왜 인정하지 않냐고 이런 반발들이 굉장히 많아와서 지금서 조합원 입주권을 공제하되 반드시 요 부동산으로 보유하였던 요 기간에 대한 기간만 공제하지 요 기간에 대한 공제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럼 갑이 취득해서 쭉 가지고 있다가 을에게 팔았습니다. 그 을도 이제 조합원이 돼서 을은 부동산 보유한 적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처음부터 입주권 취득했지 부동산을 보유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여 조합원이 된 요 사람의 입주권은 다음에 팔더라도 공제하는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반드시 당초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조합원이 된 최초의 그 조합원 그 사람에 대해서만 공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시험에 낸다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여 조합원이 된 거기에 대해서도 공제가 된다.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반드시 공제 대상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보고 그리고 적어도 이런 것들이 몇 년 이상 보유돼야 됩니까? 그렇죠. 장기 보유는 3년 이상 보유가 되죠. 3년 이상 보유. 3년을 숫자 바꾸면 몇 년? 그렇죠. 5년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했죠. 왜? 종합부동산세의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했을 때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3년 그리고 같은 장기보유라도 5년 혼돈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아무리 3년 이상 된 토지 건물 등을 팔아도 미등기는 공제 배제하죠. 미등기로 양도한 것은 공제 배제합니다. 미등기 양도. 참 변화가 많아. 왜? 미등기로 양도한 것 이렇게 했죠. 비사업용 토지 그리고 1세대 다주택 뭐 1세대 3주택 이상 등등등 과거에는 얘들도 다 공제 배제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공제하지 않고 1세대 3주택 이상도 공제하지 않고에다가 먼저 요놈부터 먼저 공제 배제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왜?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려고 하니까 장기보유 인정 안 해. 지금은 세율 바뀌었는데 1세대 3주택은 원래 세율도 3주택 60%였습니다. 60%. 지금도 1세대 3주택 이상부터는 일반적인 6에서 40%가 아니고 16%에서 50% 받습니다. 또 지정지역 안에 있다면 50%까지 또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60%였어요. 한번 팔아봐. 1세 비사업용 토지다. 양도가액에 취득가액 6배에서 양도 차익 나왔는데 장기보유 안 해주고
기본공제 250만 원 뭐 빼나 안 빼나 비쌀 거고 세율 60% 갑니다. 60%한 상태에다가 또 지방소득세에서 10% 받아버려가면 결과적으로 세율 자체가 거의 70몇 프로가 남는 게 없잖아요. 안 팝니다. 안 팔면 어떤 문제 생겨요? 주택의 공급 자체가 막히기 시작하잖아. 다주택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려고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도 세율이 50% 됐습니다. 2주택도. 그러니까 2주택부터 세율을 높지 장기부여 안 해주지 않을까. 팔면 세부담 엄청 많지. 결국 이 사람들이 집을 안 팝니다. 왜? 이 사람들도 알아요. 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결국 나중에 법 바뀔 거 알아. 이게 뭐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세율 자체가 경기가 부동산이 참 좋을 때는 뭐 이게 또 내려갔다가 안 좋을 때는 뭐 또 올라갔다가 뭐 이런 수가 많이 내거든. 지금은 저거가 뭐 묶으려고 세율이 높지만 기다려봐라 떨어질 거다. 결국은 떨어지더라고. 집을 많이 가진 자가 집을 안 파니까 공급이 안 되면 신규 주택을 해야 됩니다. 신축해야 되거든. 신축하면 결국 주택이 평균적으로 남는 현상이 또 생기게 되고 미분양이 또 발생해요. 그래서 새로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진 사람이 풀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장기 보유에서 빼버렸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2015년부터 공제하는 걸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그래서 지금은 미등기에 대해서만 공제, 배제 이렇게 합니다. 그 문제를 출제한다면 아직도 낸다면 비등기 자산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아직까지도 이름을 끌고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공제 배제는 오직 뭐밖에 없다? 미등기 양도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자, 그리고는 이제 미등기는 공제 배제하고 보유기간의 특례. 보유기간 특례야 2번. 요 수정해야 되겠다. 비사업용 토지로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취득하여 이게 2016년부터 인정을 해줬거든. 2016년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거 원래 바뀌었는데 이렇게 했거든. 비사업용 토지, 자, 토지 취득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여서 쭉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팔려니까 장기보유가 인정 안 되니까 안 팔고 있다가 이번에 2016년도 1월 1일부터 장기보유 인정한다고 장기보유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16년도 예를 들어 6월 달에 팔려고 하니까 6월 달에 양도하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하니까 아니랍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2015년도 9월 달에 판 사람은 전혀 공제 못 받는데 지금 팔면 당신은 공제가 받고 문제 있지 않은가. 그래서 처음에 이게 비사업용 토지를 장기보유 인정하면서 양도 취득을 할 때 보유기간은 2016년 1월 1일 이날을 취득일로 보아 이 기간 중에 3년 이상 보유가 됐는지 이때 적용하겠다고. 이게 작년 처음 신설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맞는 말 같아. 근데 반발도 엄청 나와서 아니 어차피 풀어줄 거면 왜 앞에는 인정 안 해주냐고. 원래 또다시 이렇게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은 당초 그 자산의 취득일 이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서 장기보유 인정해 주겠다고 원래 바뀌었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2번을 이렇게 합시다. 비사업용 토지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그날부터 기산한다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2016년 작년까지는 요 날부터 취득일을 계산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올해 또다시 개정을 해서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그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혹시나 개정됐기 때문에 요걸 아마 틀리게 한다면 요거처럼 비사업용 토지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던 자산은 2016년 1월 1일 이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이름 틀린 지문 됩니다. 이제는. 예. 그럼 얼마를 공제한다고? 양도 차익에 공제를 한다 했죠. 양도 차익의 공제율. 이 공제율이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물가 상승률이라고 이야기했죠.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 평균적으로 얼마 상승된다 했습니까? 3% 한다 했죠. 3%. 양도 차익에 3% 한다. 3% 하는데 3년 이상 보유가 되었다.
4년 이상 보유가 되었고 5년 이상 보유되었고 최대 몇 년까지만? 최대 10년까지만. 그렇죠? 10년까지만. 그럼 3 곱하기 10 이런 데 됐죠? 3 곱하기 30%, 여기 3, 5, 15, 15% 이렇게 해서 9단 가운데 3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신 3, 3은 9해야 되지만 첫 스타트 9% 끊기 뭐하니까 얘만 10%라는 거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적인 부동산에 공제를 물으면 최저 10%에서 최대 30%까지 이렇게 합니다. 15년 됐다고 하거나 20년 됐다고 해도 똑같이 최대 30%까지만 공제될 거고 단 예외적으로 무엇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만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물가 상승률 몇 프로? 8%. 그래서 최대 24%부터 최대 80%까지 이렇게 사용을 한다 했습니다. 1세대 1주택만 그런 거지 나머지 다주택이라든지 입주권이라든지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모두 요 내용을 사용을 하고 오직 1세대 1주택만 요거 쓴다고. 대신 이런 이야기 됐어. 참 1세대 1주택으로 등기되고서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아니냐고. 맞죠? 1세대 1주택은 오직 한 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등기 아니고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인데 공제 왜 합니까? 그렇죠. 고가주택 때문에 한다 했죠. 이래서 아무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권을 모두 갖춰도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9억 부분은 그 초과되는 부분은 과세한다. 이거 고가주택에 대해서 적용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을 물을 때만 물가 상승률 8%에서 38, 24, 24%부터 하고 그게 아닌 나머지는 모두 요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주의 매년 물가 상승률 3%, 1세대 주택은 8%씩 적용시키되 최대 10년까지만 보유기간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한다. 그리고 주의 두 번째,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도정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 또는 건물분 양도 차익으로 한정하여 공제액을 계산한다. 뭔 말인지 아시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취득했다가 쭉 가지고 있다가 이제 조합은 입주권, 요쯤에 입주권을 팔았다. 그럼 요날부터 요날까지의 기간입니까? 아니라 했잖아. 부동산으로 보유했던 기간만큼만 한다고.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1, 그 이전의 요 기간에 대해서만 장기 보유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가. 세 번째, 대통령령이 정한 1세대 1주택은 바로 고가주택의 양도를 말하는 거라고. 그 다음 뒷장 넘겨 동일 연도에 장기부 특별공제 대상을 여러 푼 팔았습니다. 각각 공제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다고 각각 공제를 다 적용한다고 하죠. 각각 공제를 다 적용합니다.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기본공제는 여기 기본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여기에 대해서만 합니까? 아니죠. 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자산에 대해서 다 적용하죠. 모든 양도자산에 다 적용을 합니다. 틀리게 될 때는 이렇게 됩니다. 기본공제는 토지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하여만 공제 적용을 한다. 이래 적으면 역시 따라갈 사람 굉장히 많아. 왜? 장기보유가 머리에 떠오르면서 보통 기본공제 낼 때는 장기보유와 섞어가면서 내는 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아무 관계 없죠. 보유기간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단 하루를 가지고 있다가 팔더라도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단 기본공제도 미등기로 양도한다면 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럼 미등기로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모두를 다 적용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교재를 보아도 모든 양도자산에 다 적용하되 미등기로 양도된 경우는 제외하고 보유기간 관계없이 공제하고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한 다음 그 양도 소득에 따라서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한다. 연 250만 원 뜻이 뭐였습니까? 연 250원 한다. 그럼 이렇게 물었죠. 제가 10년 보유했다면 얼마 공제한다고? 그렇죠. 2,500 이런 거 아니라고 했죠. 보유기간과 아무 관계없이 똑같이 공제하는 겁니다. 연 250원 2017년도에 공제받을 게 250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토지를 2개 가지고 있는데 2017년도 올해 다 팔았다? 250밖에 공제가 안 됩니다.
근데 한 개는 2017년도, 한 개는 내년도 팔면 연도가 다르잖아. 그럼 각각에 대하여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18회 시험 때 이렇게 냈거든.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연도를 달리하여서 각각 양도하였다면 각각에 대하여 기본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오케이, 맞는 지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연 250. 근데 각각 한답니다. 각각. 무엇에 대해서 각각 하냐고? 소득별로 각각 한다고. 소득별로. 소득별 구분 어떻게 한다고? 소득별 구분. 이렇죠. 주식 또는 출자 지분. 그리고 파생상품. 그리고 나머지. 그렇죠. 나머지. 토지와 건물, 부동산 권리와 기타 자산 다 묶어서 나머지. 이렇게 딱 세 가지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에 대하여 1년에 250만 원. 파생상품에 대하여 1년에 250만 원, 그리고 나머지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에 대해서 1년에 250만 원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 세 가지 나오죠. 단 위에 이 소득별 구분을 하되 다음의 소득 금액은 구분하여 계산하고 각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 금액을 다른 소득 금액과 합산할 수 있습니까? 합산할 수 없다고. 그렇죠. 합산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당시 출제됐던 문제가 이래 나왔죠. 같은 연도에 주식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결손금액이 발생하면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연히 틀린 지문입니다. 따로따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결손금액이 발생한다고 합산할 수 없습니다. 1월 달에 토지 팔았다, 손실 봤습니다. 9월 달에 건물 팔았다, 이익 봤습니다. 합산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합산할 수 있습니다. 얘들끼리는 합산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단 얘들과 얘를 이런 식으로 합산할 수 없다는 거지 얘들끼리는 합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소득세, 국세로 인세, 합산과세합니다. 1년간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지 양도소득끼리는 합산합니다. 단 이제 요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에 대하여 합산하는 거지 얘들끼리는 합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 공유자산은 공유자 각각에 대하여 공제 적용을 인정하고 있고, 공유자산은 공유자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해서만 공유를 적용하면 이게 아니고 공유자 각각 기본공제를 다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직계 존비속 증여. 머리에 딱 그림 떠오릅니까? 갑이 취득했다고. 자, 갑이 취득을 했고 이래 취득한 걸 쭉 가지고 있다가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했습니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했고 편의상 을이라고 보고 이렇게 증여받은 걸 몇 년 안에 판다면 5년 안에 판다면 그렇죠. 이걸 타인에게 양도하는데 을의 양도 파는데 요 기간이 만약 5년 이내다. 5년 이내면 그 자산에 당초 증여한 자의 취득일 요 날부터 요 기간까지 세금을 계산하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단 이제 차이점은 이거죠. 갑이 취득을 했다. 갑이 취득을 하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했고, 자, 특수관계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 을에게 이에게 증여를 하고 이렇게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데 이 경우도 똑같이 5년 이내다. 이렇게 양도한다면 5년 안에 판다면 당초 증여한 자의 취득일부터 요 사이에 세금을 계산하겠다. 기본 그림은 똑같아 있죠. 첫째 문제를 낸다면 이랬다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때는 당초 증여한 자의 취득일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맞습니까? 아니다. 그렇죠.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걸 판다고 저렇게 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5년 안에 팔 때만 그렇다는 거지. 이런 말 없이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때는 이날부터 계산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증여받은 걸 5년 안에 판다는 걸 전제로 깔고 하는 거지. 그리고 아마 24회인가 그쯤의 시험에 이렇게 증여받은 걸 6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이런 지문도 나왔습니다.
6년 후에 판다면 5년 지나 판 거잖아. 그럼 그냥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다 했습니까? 이럴 때 이제 두 가지 비교해서 차이점을 보면, 첫째, 공통점은 당초 증여한 자의 취득일부터 세금 계산한다는 거. 딱 그거는 공통점이야. 둘 다 당초 취득한 날,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 요 날부터 양도자의, 증여받은 수정자의 양도일, 자, 수정자의 양도일, 요 기간까지의 세금 계산한다는 거. 요거는 공통점입니다. 요거는 공통적인 사항이야. 근데 차이점 굉장히 많잖아. 납세 의무자 누굽니까? 납세 의무자 누구죠? 그렇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에게 하는 거와 특수관계인에게 하는 거 할 때, 납세 의무자는 당초 분명히 세금의 계산은 이날부터 계산하지만 납세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 증여받은 수정자, 을에게 있다. 그렇죠. 증여받은 사람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받은 수정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하지만 특수관계에 관한 내용은 누구에게 납세 의무 있다? 그렇죠. 당초 증여한 자가 직접 판 걸로 보아 당초 증여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죠. 당초 증여자의, 이 사람이 직접 양도한 걸로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한 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고.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면, 증여받았다고 납부한 증여세, 자, 증여세 납부한 거, 이거 어떻게 한다 했죠? 배우자, 직계 존비속, 요 놈은 납부했던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한다 했죠.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합니다. 산입하여 공제한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수정자에게 환급한다. 수정자에게 환급합니다. 연대납세 의무 있다 없다? 연대납세 의무 있다 없다? 그렇죠. 연대납세 의무 배우자 직계 존비 속에는 없다. 하지만 특수관계는 연대납세 의무 있다. 그렇죠. 이런 차이점 정도는 서로 비교하면서 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보통 시험에 문제를 출제하면 뭘 내는가 하니까 요놈, 틀리게 정답 삼을 때는 그 요놈 아니면 요놈을 줘. 나머지는 정답으로 내지는 않고 기본적인 지문 5개는 있어야 되니까 기본적인 지문 낼 때 내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은 정답은 납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교재를 보니까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 그럴 때 83쪽 세금의 계산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수정자가 양도하는 날까지를 계산한다. 근데 거기 보니까 1세대 1주택인 고가에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이렇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권을 다 갖춰보자. 이거 뭐 칠판. 증여받았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한 3년 정도 지나서 팔았어. 5년 안에 팔았잖아. 문제는 3년 정도 지나면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잖아. 이걸 이날부터 계산하겠다 해봐도 비과세거든. 결과적으로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1세대 1주택, 이런 비과세 대상의 주택 등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 원래 새롭게 신설했던 부분이고, 납세 의무는 수정자에게 있고, 그 납세지도 당연히 수정자, 그 사람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삼을 거고, 그리고 수정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거고, 마지막 증여자와 수정자 간의 양도, 연대 납세 의무는 없다고. 중간에 있는 말은 이해하시죠? 수업할 때 있잖아. 요거 배우자에게 증여했는데 요쯤 와서 이혼했다. 이혼한 다음에 타인에게 팔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게 아니잖아. 누구로부터 받았다? 배우자였던 자로부터 받은 것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게 아니잖아.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래 이혼하고 뒤한 뒤에 팔면 이 부분을 적용할 수가 없거든. 그 우리 법은 만약 양도하기 이전에 혼인관계가 소멸되었다 해도 배우자에 포함시켜서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 배우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소멸됐다는 건 제외시키고,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양도하기 전에 이혼했다 하더라도 배우자에 포함시켜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대신 그 밑에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5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 세금의 계산은 똑같아. 당초 증여한 사람의 취득일부터 당초 수정자가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을 계산해서 그 안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납세 의무자 누구랍니까? 당초 증여한 사람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아서 그 다음 그 밑에 수정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수정자에게 환급한다고 말하고 마지막 증여자와 수정자 간의 양도소득세 연대 납세 의무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칠판. 요거 제가 특별히 말하진 않는데 원래 새롭게 이게 새로 신설된 게 있어요. 여기에 이 부분 말고 이 부분에 새로 신설된 게 작년까지만 해도 요 세금 증여받았다고 증여세 납부하고 양도했다고 양도세 납부하고 요 두 가지 세금을 합쳐 보아도 이 사람이 직접 팔았다고 보았을 때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그래도 이때부터 계산한다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더 많은 세금을 내더라도 이때부터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바보 아닙니까? 그렇죠?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면 이래 가는 게 정상이잖아. 그렇죠?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만약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 사람이 사서 이 사람이 판 거하고 여기부터 계산한 거 이래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세금이 나오는 쪽으로 가겠다고. 더 많은 세금 나온 쪽으로. 만약 이 두 번에 걸친 요 세금이 이 사람이 직접 팔았다고 보았을 때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이라면 이날부터 계산하지 않고 이날부터 계산할게. 왜? 더 많은 세금 내거든. 그런데 이렇게 계산한 세금보다 이 사람이 팔았다고 봤을 때 세금이 더 많다면 그때는 또 이날부터 계산하겠다고.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이게 얘도 원래는 당초 증여자가 직접 판 걸로 하지만 만약 이 두 번에 걸친 세금이 더 많다면 정상적인 거래로 보고 이걸로 계산하겠다 이렇게 하고 얘도 원래부터는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쪽으로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내용 바뀌었습니다. 혹시나 배우자 직계 좀비속 문제 나와서 증여받은 자가 납부한 증여세와 그리고 증여받은 자가 팔은 양도소득세 세금이 당초 저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면 이날부터 계산하지 않고 이날부터 계산한다고 이해 가시죠? 예, 둘 다 이제 공통적으로 그렇게 바뀐 겁니다. 작년까지는 얘는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쪽으로 따라가고 얘는 더 많은 세금을 내더라도 아무 관계없이 당초 증여한 자의 취득이 이날부터 세금 계산했는데 올해부터는 양쪽 모두 다 더 많은 세금 내는 쪽으로 따라가도록 이렇게 내용을 기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 위에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고가, 양도, 양수. 요거는 확실히 기억나죠? 시험에 지금 이게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든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내용이든 그 위에도 시가와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이 얼마나 와요? 3억 이상이 되거나 또는 차이가 몇 프로? 5% 차이가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그럴 때는 부당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가가 뭡니까? 이때 시가란 그렇죠. 제가 했잖아. 횟집 시가라고 횟집 시가. 그때마다 가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모르는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거래했다고 보았을 때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금액, 즉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가액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시가와 그 지급받은 대가, 그 금액의 차액이 3억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5% 차이가 되면은 이는 부당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일 마지막 밑에 특수관계인 이것도 기억나죠? 특수관계인. 네. 일단 친족은 특수관계에 있다. 제가 특수관계 누구라 했습니까? 뒤통수를 취지 않을 사람을 줘. 뒤통수 취지 않을 사람이 특수관계에 했습니다. 왜? 내가 증여했는데 증여받은 사람이 타인에게 양도했습니다. 원래는 내가 직접 팔려고 하는 건데 원래는 내가 직접 팔 건데 세보다 많다 보니까 딱 계산을 해도 보잖아. 머리를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 양반이 증여받았다고 증여세를 내고 이 양반이 팔았다고 양도세 내고 요 두 번의 세금을 합하니까 세금이 2억 나온다. 내가 직접 팔면 3억 나올 건데 그거 증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금을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이거든. 실제 증여하고는 생각 전혀 없고 이 양반 딱 팔았습니다. 딱 팔고 나니까 갑이 쫓아와서
팔았냐? 팔았어. 돈. 우리 뭐라고 합니까? 무슨 돈? 팔았잖아. 팔았지. 그 돈 줘야지. 왜? 아니 내 거잖아. 뭔 소리 하냐고. 네가 나한테 정려했잖아. 네가 나한테 정려했잖아. 정려했으면 내 거지. 법에도 이렇게 명의신탁으로 하여 넘어갔다 해도 다음에 저 사람이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거 맞거든. 팔았습니다. 딱 뒤통치는 순간 저 양반은 할 말이 없어 전혀. 적어도 이런 뒤통수를 치지 않을 사람을 특수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족. 친족. 육촌의 친족. 친족은 뒤통 친다 안 친다? 안 친다는 사람은 양심 없이 거짓말하는 거고, 친다 이런 사람은 집안 꼬라지가 이상한 집안이고. 그나마 친족이 좀 낫잖아. 그렇죠? 내가 보니까 뭐 나온 거 하도 없더라. 친한 친구가 올등이 낫지. 오히려 친족은 전혀 다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아이고, 집에 있는 선산 하나도 전부 양 다 쳐다보고 싶다. 전부. 아이고, 작은아버지고 고모고 다 쳐다보고 있어. 왜 선산인데 왜 제 거냐고. 이름 일단 거의 내 이름도 있거든. 제가 왜 가져가냐고. 우리 아들은 그거 지금 고모하고 다 난립이지. 뻑함 집에 와서 왜 산을 네가 가져가냐고. 제가 고모, 산을 내가 가져간 게 아니고 아버지가 준 거지. 내가 가져간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럼 왜 쟤한테 주냐고 하니까 쟤한테 준 게 아니고 제가 달라고 해서 줬다고. 결국은 산 달라고 난립니다. 일부 떼달라고. 얼마 하지도 않는데 진짜 얼마 안 하거든. 저 촌에 있는 거 진짜 몇 푼 한다고. 6억이밖에 안 하더라고. 그걸 아이고 참. 에이씨. 1,000만 원씩 줘볼까. 친족. 그나마 모르는 사람 낫다 치고 신족이랍니다. 그 다음 이래 말하잖아. 요 사람이 갑의 사업장에 일하는 종업원, 사용인, 임원이라고. 갑 사업장에 일하는 임원입니다. 이 사람이 종업원, 사용인이야. 사장이 부탁을 거절했을 때 잘릴 확률이 많아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종업원, 사용인, 임원이다. 이 사람과 같은 생계를 하고 있는 친족, 그죠? 같은 생계를 하는 친족. 그 다음에 요 사람으로부터 요 사람의 금전등을 통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 종업원은 아닌데 이 사람의 금전등을 통하여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럼 저 사람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생계 지원이 끊길 확률이 많거든.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은 생계를 하고 있는 친족, 역시 같은 생계 선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죠. 이게 이제 특수관계인입니다. 친족. 보통은 친족을 묻기보다는 이 사람 사업장에 일하는 임원, 사용인, 기타 종업원, 그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그리고 이 사람의 사용인 등은 아닌데 이 사람 등의 금전통을 통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친족,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17회 시험 때 딱 한 번, 보통은 물으면 요놈 묻거나 아니면 앞에 5% 이상, 3억 이상 그거 묻거나 하지, 특수관계인을 알고 있는가 이래 물을 확률은 굉장히 희박한데 17회 시험 때 딱 한 번 을은 갑 사업장에 일하는 종업원이다. 그리고 병은 이 을과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친족이다. 이 경우 갑과 병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없다. 틀린 지문. 그게 정답이어서 그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친족도 특수관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뒷장을 넘겨보니까 84쪽에 나오죠. 이제 비교해서 배우자 특수관계에 대해서 적용은 증여받은 후 5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거며 세액을 산출할 때는 당초 증여한 자의 취득일부터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납세부는 증여받은 수정자 등등등 그런 내용들 요거 비교했는 거 반드시 구분해서 봅니다. 왜? 시험이 그래. 옛날에는 요거만 했습니다. 다음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간의 증여를 통한 이월과세 설명이다. 맞냐 안 맞냐. 다음은 요견한 설명이다. 맞냐 안 맞냐. 이래 물은데 근래는 같이 섞어내더라고. 저것도 퉁쳐서 5% 3억까지 같이 섞어서 다음 내용 가운데 그것이 바르자는 걸 찾아보라고 5년 안에 팔았다는데 을을 해놓고 만약 이 을이 1번 이 을이 배우자 직계 좀비속인 경우는 이렇게 하고 2번 이 을이 배우자 등이 아닌 특수관계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의 문제 안에 얘를 같이 내고 있기 때문에 혼돈하지 않도록 반드시 비교해서 구분하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주택, 조합원 입주권까지 포함해서 조합원 입주권.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얘도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는 미등기 몇 프로? 70%. 그렇죠. 70%. 근데 등기되었다 보유기간 따라 틀리잖아. 그렇죠. 보유기간 1년 미만은 얼마? 50%. 1년 이상 되었지만 2년 미만이다. 얼마? 40%. 그리고 2년 이상 보유가 되었다. 그럼 몇 프로? 누진세에서 6%에서 40%까지. 작년까지는 6%에서 38%까지 누진세인데 올해부터 40% 이렇게 개정됐잖아. 그렇죠. 작년까지는 1억 5천만 원 초과되면 38%. 근데 지금은 5억 원 초과되면 40%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금액이 바뀌었으니까 그 금액 바뀐 것도 함께 봐야 됩니다. 6%는 최저금액이 얼마? 1200만 원 이하, 12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6%, 40%는 얼마?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5억 초과 금액, 여기에 대해서 40% 씁니다. 문제를 낸다면 요건 2번 나왔다 했죠. 요건 2번 나왔어. 2번이나 등기된 토지로서 2년 이상 보유가 되었는데 과세 표준 금액이 1천만 원인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몇 프로일까? 정답 6%. 요 2번이나 냈습니다. 똑같은 내용 가지고 2번 출제해서. 그럼 이제 앞으로 낸다면 요번에 개정됐으니까 이걸 낼 거라 그지. 등기된 자산으로 토지로서 2년 이상 보유했는데 과세 표준 금액이 5억이 초과되는 경우 그 5억 초과 금액에 대하여 적용할 세율이 몇 프로일까? 정답 40%. 이래내든지 아니면 40%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얼마 초과하는 금액일까? 1번 1억 원 초과, 2번 2억 원 초과, 3번 3억 원 초과 이래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6에서 40% 하되 금액도 함께 중간에 금액은 전혀 볼 필요 없지만 제일 앞에 금액, 제일 끝에 금액 얘는 봐야 되고 그 다음 주택. 주택 등에 대해서는 미등기 몇 프로? 요건 똑같죠. 근데 등기된 자산으로 1년 미만 보유했다. 몇 프로? 40%밖에 안 한다. 40%밖에. 1년 이상 되면 얼마 한다고? 누진세 들어간다고. 누진세.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 건물 등에 관한 내용과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 자체는 다르기 때문에 세율 적용하는 부분 꼭 이것도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다주택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토지 건물 등을 밑에 보니까 지정지역 안의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내 1세대 3주택도 그렇고, 그 다음 옆에도 지정지역 안에 1세대 3주택 이렇게 나오지만 이거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기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마 이것까지 다 끌고 와서 문제를 출제하거나 할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니까 작년에 이미 세율 문제를 하나 출제했습니다. 양도 세율 문제를 다음 양도 세율이 올바르게 적용된 걸 찾아보라고 한 문제 냈기 때문에 또다시 세율 가지고 또 내거나 할 확률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거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그리고 주택 요걸 중심으로 보고 기타 자산 가운데 기억나는 거 제가 기타 자산 4가지가 있지만 다 기억 안 나면 영업권 회원권 걔들 보는 영업권 회원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영업권 회원권 걔들만큼이라도 기억 안 했습니다. 기타 자산은 언제나 무조건 누진세만 쓴다고. 얘는 보유한 기간 아무 관계없이 언제나 그냥 무조건 6에서 40% 누진세율만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세율을 다음에 또 낸다면 작년에 요 2가지 가지고 냈어요. 또 낸다면 요런 질문 낼 때 취득 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특정 부동산 회원권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골프 회원권 50% 이래 가지 않도록 기타 자산은 보유한 기간과 아무 관계없이 언제나 누진세만을 쓴다는 사실. 나머지 주시 또는 출자 지분, 파생 상품 이건 굳이 세율 기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얘들은
그냥 뭐 누진세 없이 그냥 비례세를 쓰고 있다는 거 그렇게 말면 되지 몇 프로 세율인지까지를 다 기억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밑에 참고 가운데 이제 1번만 보시면 됩니다. 2번은 어차피 요거니까 2번은 요거. 원래 이렇게 증여받고 5년 안에 팔면 원래 취득은 이때지만 당초 증여한 자의 취득부터 하겠다. 요거 이야기하는 거니까 크게 의미가 없고 대신 위에 1번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뭐 할 때만? 세율을 적용할 때만 그렇죠. 세율할 때만 그렇겠죠. 상속받은 것. 상속받았습니다. 자, 갑이 취득을 해서 쭉 가지고 있다가 갑이 사망하시고 이렇게 사망하여서 상속인 을이 취득을 했고, 자, 상속인 을의 취득.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있던 걸 을이 양도했습니다. 양도. 그럼 세금 계산할 때는 양도일의 가액에 마이너스 상속 개시일 요 기간의 세액을 계산합니다. 요 기간의 세액을 계산해. 즉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이 기간만큼 해야 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상속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뭐 할 때는 세율을 할 때만큼은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돌아가신 분의 취득일부터 한다는 거지. 똑같은 보유기간 따져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상속받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고 단 세율을 할 때만큼은 돌아가신 분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분이 만약 2년 보유했고 2년 보유하고 그리고 여기는 1년 보유했다. 여기 6개월밖에 보유 안 했다. 6개월 보유했습니다.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왜? 이 사람 지금 3년 보유가 안 되잖아. 6개월밖에 보유 안 했거든. 근데 세율할 때는 이미 2년 보유에 6개월 보니까 2년 이상 보유했잖아. 누진세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구나 50%가 아니고 이 기간까지 다 합쳐 계산하니까 2년 이상 보유, 누진세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율 내용까지를 보았고 국외자산 양도, 국외자산 팔았을 때 (87조) 갑니다. 87조. 국내자산 양도와 국외자산 양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국내자산을 양도할 때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의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하지만 국외자산을 팔 때는 양도한 날 현재까지 계속하여 몇 년? 5년 이상의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이 사람이 양도할 때만 납세 의무가 있다 그렇죠. 얘는 뭐 틀리든 맞든 무조건 일단 국외자산 물으면 무조건 나오는 지문이고 5년 이상 주소 거소를 둔 자. 그다음 두 번째 부동산 임차권. 임차권은 국내 자산은 등기와 관계없이 과세하고 있지만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는 등기 되는 것만 하지만 국외자산은 등기와 관계없이 과세한다는 사실. 세 번째 기본공제는 양쪽 다 받을 수 있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내 자산은 적용되지만 국외는 공제가 안 된다. 국외에서 물으면은 장기보유는 인정되지만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고 맞습니까? 틀려. 그렇죠. 거꾸로잖아. 기본공제는 인정이 되는데 장기보유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럼 세율을 적용할 때 국외자산은 미등기 세율 없습니다. 미등기 세율이 없어. 그리고 두 번째 등기된 것 이런 거 전혀 따질 필요 없고 보유기간 따져. 보유기간과도 아무 관계없이 언제나 누진세만을 씁니다. 언제나 누진세만을 토지, 건물, 부동산한 권리, 기타 자산은 무조건 국외자산은 누진세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은 비례 쓰지만 시험에 주식 또는 출자 지분 물을 일 없거든. 국외자산 세율 물으면 미등기 세율 없다. 그러므로 혹시 미등기 자산은 70%며 이를 따라가지 않도록 그리고 보유기간과 아무 관계없이 언제나 누진세만을 쓰고 있습니다. 칠판 잠시. 원래 미등기는 없어. 없는 이유 이야기했죠? 나라마다 제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제도 없는 나라도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들은 등기제도라는 게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럼 아프리카에서 내가 토지 팔았다가 샀다가 다음에 파니까 당신 미등기구나 70% 말이 안 되지. 미등기라는 건 등기하여야 할 걸 안 한 게 미등기지. 등기제도 자체가 없는데 이를 미등기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 거기다 또 나라마다 이런 것도 있잖아. 제가 대표적으로 독일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건물에 대한 등기 이거 없습니다. 독일은 토지 등기는 되는데 건물 등기는 없어. 독일은 건물은 토지에 부속된 걸로 보는 거지 독립된 부동산을 보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 했죠? 무엇 때문에? 독일이 비교적 좀 추운 쪽에 있거든. 여기 이제 프랑스가 있고 고유에 이제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 여기에 스위스가 있고 밑에 뭐 이탈리아 쪽으로 장화 같은 거 신고 앉았고 그래요. 이게 뭐 쭉쭉 나 있잖아요. 이게 뭐 포르투갈하고 등등 옛날에 뭐 에스파냐하고 이런 쪽이고 요 위에 영국이 토끼처럼 하나 있고 스코틀랜드 있고 쭉 있습니다. 여기에 뭐 나라들이 이제 유럽 국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있다 보니까 쳐들어오잖아 자꾸. 그래 게르만 대이동하잖아. 프랑스를 치면서 이탈리아 계속 왜 춥거든 음습합니다 실제. 지금은 그나마 좀 좋아진 건데 과거에는 기온 자체가 대부분 많이 지금은 지구의 기온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옛날에는 독일은 굉장히 추웠습니다 실제로. 독일도 숲이 많아. 숲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춥고 음습하고 숲 많다 보니까 습도도 많고 등등하다 보니까 살기가 참 힘든 지역입니다. 뻑하면 쳐들어옵니다 실제로. 쳐들어오면 뭡니까? 토지는 가만히 있는데 언제나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언제든지 옮길 수 있고 언제든지 부술 수 있고 이런 걸 보지 이를 고정된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딱 붙어있는 나라인데 딱 붙어있는 나라인데 프랑스는 농경생활이 주된 내용이야. 얘들은 언제나 토지도 고정되고 건물도 고정됐다고 보지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유목 국가들이 그래. 몽고도 있죠. 몽고도 토지 위에 파워 있잖아. 얘는 이동하거든. 언제든지 옮깁니다. 옮기다 보니까 토지 위에 있는 것은 고정됐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토지는 딱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농경생활하는 국가는 토지와 건물이 다 등기가 돼. 근데 유목생활을 주로 했던 나라들이나 이동이 많은 국가는 토지는 등기되는데 건물 등기 안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몽고도 지금 토지는 등기되는데 건물 등기는 안 돼요. 이런 것처럼 나라마다 환경이 틀리고 역사가 틀리고 다 가치관 틀리거든. 이걸 미등기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등기 따지면 그럼 1년 미만 보여. 1년 미만 보유. 제가 연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 미만 보유 50%, 1년 이상 보유했다 2년 미만이다 40%, 2년 이상 보유되었다 누진세. 자 봅시다. 이렇게 돼. 원래 국외자산도 이렇게 했습니다. 국외자산도 원래는 보유한 기간에 따라서 세율을 다 적용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외국에 있는 거야. 외국에 있는 거. 외국에 있는 거 보니까 과세관청에서 세금 받아야 되는데 외국에 있는 걸 사고 팔았는데 몇 년 보유했는지 보유기간이 양도일인지 취득일인지 정확히 내용을 따져야 되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실제로. 왜? 우리는 대검 청산이 되지만 얘들도 대검 청산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또. 아프리카 사고 팔아봐. 돈 언제 주고받았는지. 금융기관도 아니고 직접 가고 현금 주고받고 하면 이게 언제가 양도일인지 언제 취득이 알 수가 없어. 정비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실점이다. 이게 너무 불편해. 그럼 어떡할까 하다가 좋다. 국외자산은 보유한 기간과 아무 관계없이 누진세만 적용할게. 그럼 국내보다 혜택입니까? 불이익입니까? 혜택 준 거예요. 왜? 국외자산은 1년 안 되고 팔면 50%를 하는데 국외자산은 1년 안 되고 팔아도 누진세가 적용되는 거야.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좋아. 앞으로 국외자산은 설사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고 하는 거라 해도 누진세를 할게. 혜택을 줄게. 그럼 거기에 불이익은 없을까? 앞으로 국외자산은 장기간 보유했다고 해도 공제하는 걸 없애버릴게. 이게 상계 처리가 됐습니다. 같이. 그래서 장기 보유를 없애면서 단기 매매 차익에 대한 불이익도 같이 없앴습니다. 이제 같이 상계 처리된 거야. 그래서 지금 국외자산은 장기 보유는 없다. 대신 세율 적용에 있어서 보유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만드는 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원래는 장기 보유 인정했거든. 원래는 보유기간 따라 세율 달리 했거든. 하다 보니까 너무 장기 보유를 따질 때도 보유기간 따지려니까 날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없애면서 요 놈을 같이 없애고 이런 식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외자산을 계산할 때, 국외자산을 계산할 때, 이제 요거 말고 국외자산할 때 실거래로 합니까? 기준시가로 합니까? 당연히 실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실거래가액으로 계산을 할 거고, 외국에도 세금 내죠. 외국에 납부한 세금 어떻게 합니까?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필요경비에 집어넣거나 세액에서 산출하거나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납부 세금은 공제 적용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외국 납부 세금도 분납은 가능합니다. 즉 외국의 자산을 양도해도 요 세금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물납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 거고, 대부분 보면 87쪽에 나와 있는 거주자가 누구냐, 임차인, 임차권 등기되어야 하는가 마는가, 장기부유 규봉제 적용되는가 아닌가, 세율을 어떻게 하는가, 요게 시험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말고 낸다면 이제 앞에 실거래가액으로 한다. 단 실거래로 하더라도 원화로 하는 게 아니고 외화로 하는 게 아니고 원화로 환산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뭐 이런 정도는 간단하게 될 거고, 여기에는 박스 안에 있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잠시 후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